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태 소작항쟁 기념 전시관, 암태도 서영선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인이자 작가 이세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 암태도 서영선 미술관은 1923년 암태도 소작인들이 지주의 부당한 소작료 징수의 한거에 일으킨 암태 소작쟁이를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암태 소작쟁이는 1923년 8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이어진 소작 농민 항쟁으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농민운동 중 하나입니다. 쟁의에는 소작인들뿐 아니라 암태 부인회, 암태 청년회까지 암태도 전 주민이 참여했으며 도초도, 자은도 등 인근 섬 지역에서 소작쟁이가 확산되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눈을 돌려 건물 내부를 쭉 둘러보시겠어요? 투박한 시멘트 벽면이 인상적인 미술관은 과거 농민들이 재배한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가 벌어진 역사적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서영선 작가는 창고 원래의 모습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면 소작쟁이의 과정이 입구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쟁이 발발에 영향을 미쳤던 3.1운동과 동학 농민운동을 시작으로 소작쟁이의 지도자이자 농민운동가인 서태석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제 여러분은 이 작은 미술관이 품은 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해보시죠. 3.1운동과 동학 농민운동. 본격적으로 암태 소작쟁이를 이야기하기 전 서용선 작가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3.1운동인데요. 이것들은 암태 소작쟁이보다 짧게는 5년, 많게는 30년 정도 먼저 일어났지만 모두 소작쟁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항쟁인 동학 농민운동은 외세의 침탈과 관료의 부정부패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동학 사상을 기반으로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학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 사회운동으로 신분제 타파와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갓을 쓴 인물이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이며 그의 위아래로 각각 3대 교주 손병희, 2대 교주 최시영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했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래 붉은 그림은 동학 농민운동의 한 장면입니다. 작가는 암태 소작쟁이의 정신적 뿌리를 봉건제를 타파하고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 동학 농민운동에서 찾고 있는 거죠. 실제 암태 소작쟁이를 주도한 서태석의 부모는 동학교도이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보다 직접적으로 암태 소작쟁이에 영향을 줍니다. 3.1운동은 조선인의 독립의식을 크게 일깨웠습니다. 3.1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가 급증했고 각계각층에서 독립운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정면을 바라보고선 인물들 뒤로 보이는 누각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파고다 공원의 건물을 그린 것입니다. 누각 옆으로 보이는 러시아 지도와 일본군은 1905년 러일 정쟁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열린 포츠머스 회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개최됐습니다. 회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이양받았고 한국 침탈의 명분을 얻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종결한다는 평화협정이었지만 핵심은 미국과 영국 등 열강들의 무기나에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실제 포츠머스 회담 이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했고 사실상 조선은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범선 항해, 목포행.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암태 소작쟁이의 중요한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벽화는 1924년 6월 암태 면민 400여 명이 농민 대표 석방운동을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들은 왜 목포로 가야만 했을까요? 암태 농민 대표들은 왜 감옥에 수감됐던 걸까요? 1923년 12월 소작농들로 이루어진 암태 소작인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당일에만 500명이 넘는 농민이 소작인회에 입회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를 4알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 통치가 시작된 후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소수의 지주들만이 부를 축적하던 시기였습니다. 암태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암태도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가진 대지주는 문제철이었습니다. 문제철의 집안은 부친 문태현 때부터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화렴업과 선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문태현은 직접 구운 소금을 영산포, 강경포 등지에 판매했고 돌아올 때는 섬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와 되파는 방식으로 곱절을 남겼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셈이죠. 문제철은 문태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선대에 축적한 부를 몇 배나 더 불립니다. 1915년에는 보유 토지가 아버지 때보다 20배나 늘어난 160만 평에 달했고 소작료 인상을 통해 1920년대 후반에는 300만 평까지 늘어납니다. 그는 암태도뿐 아니라 도초, 자은, 지도 등 전남 신안군 일대와 인근 다른 지역까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 중반 전남 섬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 소작쟁이는 대부분 문제철의 가혹한 소작료 징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철은 소작료를 4알로 낮추라는 암태도 소작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대 지주인 문제철의 강경한 태도에 4알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싶었던 암태의 두 번째 대지주 천우빈을 비롯한 다른 지주들도 입장을 바꾸게 되고 결국 소장인들과 지주들은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소작인들은 문제철에 대한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는 동시에 아버지 문태현의 공을 기록한 송덕비를 파괴하기로 결의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문제철 측은 서태석과 박종남 등 농민 대표 간부들을 습격, 폭행했고 소작인회에서는 결의대로 송덕비를 파괴합니다. 13명의 농민 대표자들은 구속 수감되고 암태도 농민들 수백 명은 당국에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자 암태도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합니다. 작가가 문장으로 적은 것처럼 이들의 목포행은 192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수백 명이 배를 타고 일제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농민들이 탔던 배는 바람에 의존하는 나무배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농민들은 흰 옷을 입고 굶주린 얼굴을 한 채 목포를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갑니다. 배 위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을 겁니다. 바다의 위험뿐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막강한 경찰력이라는 자연보다 더 강력한 위협이 예고돼 있었지만 그들은 죽어도 함께 죽는다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마음과 결연한 표정, 떨쳐내기 힘든 두려움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합니다. 목포 시가지. 세 번째 장면은 1920년대 목포 시가지입니다. 당시 농민들의 집단 항의 농성은 대부분 목포 시내의 경찰서, 법원 등에서 행해졌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시가지의 모습이 암태도를 떠나온 시위대가 마주했을 도시 풍경인 셈이죠. 목포는 1897년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포구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항구 건설과 함께 일본, 중국, 서양 상인의 진출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항만시설, 도로, 전차, 통신망 등 근대적 인프라가 빠르게 갖추어졌고
목포항은 전남 지역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는 목포를 남도의 경제 중심지이자 쌀과 농산물 수탈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1913년 목포역을 개통합니다. 이후 근대식 시장,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을 세우는 등 강도 높은 도시 계획을 펼쳤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농민과 상인, 노동자가 대거 모여들어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는 한편 항만과 부두 노동자, 여성 근로자가 늘어나며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1920년 목포는 민중저항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목포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항만 노동자와 부녀자, 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회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부두 노동자 파업, 소작쟁이, 지역신문과 언론활동, 사회단체 활동 등이 활발했고 조선인들의 시민의식 또한 발전했습니다. 이 벽화는 목포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암태도의 산과 바다를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목포 시가지는 명확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근대 이후 빠르게 발전한 항구이자 상업도시로서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소작인 대표를 경찰이 취조하는 장면에서는 점점 거세지는 농민들의 저항에 불안해하는 일제 통치권자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사동맹. 암태도 사람들은 192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 원정 시위를 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두 번째 시위에서 있었던 단식투쟁입니다. 조선일보의 1924년 7월 11일 기사를 보면 당시 시위에 참여한 군중은 600여 명에 달했고 법원 앞에서 굶어 죽기를 각오하며 13명의 간부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버텼다고 합니다. 아사동맹이라는 표현도 당시 신문에 쓰인 말입니다. 서용선 작가는 집단 항쟁에 참여한 농민들의 초상을 특유의 굵고 힘있는 필치로 그려냅니다. 이들 중에는 노인과 여성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의 전개 과정이나 지도자였던 서태석, 박보경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지만 아쉽게도 쟁의에 참여한 다른 섬 주민들에 대한 기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인물 외에도 많은 민초들이 소작쟁이에 참여했고 옥고까지 치렀지만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세세한 면모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벽에 적힌 우리만 돌아간데도 소작권을 다 빼앗긴 몸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는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암태 소작쟁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암태 부인회의 대표 고백하 여사의 발언입니다. 암태 소작쟁이는 소작인들로 구성된 소작인회뿐 아니라 암태 청년회, 암태 부인회 등이 모두 합세한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부인회의 대표이자 당시에 흔치 않은 여성운동가였던 고백하 같은 인물은 소작쟁이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24년 당시 만 68세였던 고백하는 쟁의 참여자 중 가장 고령이었지만 농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연설에 자주 등장했고 아사동맹을 주도했으며 교육 문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보경의 모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잊힌 인물들을 서영선 작가의 붓끝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봐 주시겠습니까?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기가 모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지금 보시는 25점의 판넬 그림은 1924년에 있었던 소작쟁이 참여 농민들에 대한 재판 현장을 그린 것입니다. 각각의 판넬은 작가가 모집한 텀블벅 후원에 참여한 이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공동 창작물입니다. 지주 문제철이 소작료를 4알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자 농민과 지주 간의 긴장이 고조됐고 이는 결국 문제철 측의 농민 간부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소작해는 문제철에 붙인 문태연의 송덕비를 파괴하는 등 쟁의는 격화됐고 급기야 서태석을 비롯한 13명의 소작회 간부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1924년 광주지방법원은 서태석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합니다. 그 외 지도자들도 가볍지 않은 판결을 받습니다. 법은 농민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5명의 일본인 법관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재판에 임하고 있는 소작인들의 뒷모습은 당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서태석, 서창석, 김훈재, 박병환, 김세중. 벽면에 쓰인 19인은 소작쟁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재판에 회부됐던 이들입니다. 재판 이후 상황은 어땠을까요? 법의 저지를 받아 이대로 항쟁은 끝을 맞는 걸까요? 분노에 찬 농민들의 항쟁은 격화됐고 특히 암태도 사람들의 아사동맹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한 당국은 지주 문제철에게 화해를 종용합니다. 결국 1924년 8월 말 소작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이 도출됩니다. 화해 조건은 소작료 사할에 일할은 농업장려금, 농업장려금은 소작회에서 관리할 것, 지주가 소작인 측에 2,000원을 기증할 것 등 내용상으로는 명백히 소작인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해 조건은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철은 여론을 의식해 잠시 뜻을 굽혔을 뿐 이때 합의한 사항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갈등. 작품 속 인물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겨진 자본, 민주, 공산, 남북이라는 단어들은 조선 사회의 분열을 압축합니다. 서용선 작가는 판재를 거칠게 깎아내 상처난 나무 껍질처럼 남겨뒀고 나뭇결의 방향 역시 위아래가 서로 다른 곳을 향합니다. 1920년대 조선 사회는 거대한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개의 사상으로 분열됐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사람들 개개인의 실력 양성과 자치, 독립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해방과 노동자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념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갈라놓기도 합니다. 훗날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씨앗도 이미 이 시기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판재 위에 새겨진 자본, 민주, 공산이라는 세 단어는 암태 소작쟁이의 세 주역들, 쟁의의 지도자였던 서태석과 박보경, 악명 높은 지주였던 문제철, 세 사람의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1924년 늦여름 암태 소작쟁이가 지주와 농민들 간의 합의 도출로 일단락된 뒤 이들은 각각 자본과 민주, 공산이라는 새 길로 나아갑니다. 서태석은 소작쟁이 이후 농민운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에 더 열성을 보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 이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박보경은 민족주의자로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에 동참했으며 해방 후에는 우익진영의 일원이 됩니다. 문제철은 해방 후에도 자본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반민 특유의 친일파로 이름이 거론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족적이 있으나 동시에 사제를 출연해 목포 지역에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자로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택한 삶은 각기 달랐지만 세 사람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독립유공자와 교육유공자로 포상을 받습니다. 1977년 박보경은 대통령 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고 문제철은 1993년 교육유공자가 됩니다. 이보다 10년 뒤인 2003년 서태석 역시 건국훈장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침내 이들 세 사람의 각기 다른 길을 모두 역사의 한 부분이자 우리 사회의 여러 얼굴 중 하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늘을 보다. 서태석의 죽음.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강렬한 벽화 앞에 섰습니다.
암태 소작쟁이를 이끌었던 지도자 서태석의 최후가 담긴 그림입니다. 암태면에서 태어난 서태석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다고 합니다. 집안은 소작농이 아닌 자작농 출신이었고 10대 때 이미 한학과 의학서적에 통달했습니다. 16세이던 1901년 안좌면 옥도에 괴질이 돌자 이를 치료했으며 명의라는 칭송까지 받습니다. 1913년 29살의 나이에 암태면장에 임명됐으며 1919년까지 7년 동안 면장직을 유지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면장으로 재직하던 때까지만 해도 식민지배 체제에 큰 저항의식이 없던 서태석을 급격히 변화시킨 건 1919년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있던 해 가을, 면장직을 사임한 서태석은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순, 대련, 경성 등지를 여행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식민지 조선의 국제적 위상과 처지를 실감하게 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목포에서 있었던 만세 시위 재연운동에 동참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태석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되고 투옥 경험은 그를 급진적인 사상가이자 운동가의 길로 이끕니다. 암태 소작쟁이를 이끄는 동안 그는 투옥을 거듭했고 1920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의 길을 걸어갑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열정적인 성향을 지닌 그였지만 수감 생활 동안 이어진 혹독한 고문과 옥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말년의 서태석은 정기 고문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아 친인척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을에 서태석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 다녀야 했다니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태석은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앞에도 논밭에서 홀로 사망합니다.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작가는 볏잎을 움켜쥐고 운명하였다는 이야기에 근거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창고 내부 시멘트 벽면의 어두운 색과 대비되는 흰색을 바탕으로 인물의 크기를 확대해 그림으로써 그의 마지막 순간이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부릅뜬 두 눈입니다. 박고랑이 쓰러져 어딘가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눈동자. 그 순간 서태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스스로 어떻게 돌아볼까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새도 없이 마지막을 맞은 걸까요? 서태석의 공식 사망연도 역시 1943년과 1958년으로 기록마다 상이합니다. 그만큼 역사에서 잊힌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는 사망한 지 반세기가 지난 2003년에야 건국 훈장 애국장에 추서됩니다. 서태석의 벽화 위로는 4명의 인물 조상이 있습니다. 왼편부터 일제 시기 인권 변호사로 암태도 관련 변호를 자청했던 김병로 변호사, 수감된 서태석의 빈자리를 메우며 2대 지도자로 활약한 박보경, 서태석, 암태도 소작쟁이의 여성 지도자인 고백화 여사입니다. 소작농의 길. 철망 안에 농민을 형상화한 사람 형상의 설치물이 있습니다. 암태 소작인 항쟁은 그 주체가 암태도 소작 농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조선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 또는 일본인 통치자들로 대변되는 통치체제에 이중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철망을 이용한 설치 작품은 그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며 거꾸로 세워진 형태는 왜곡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암시합니다. 1897년 조선에서 4번째로 목포가 개항됩니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곡창지대였던 전남 지역의 토지를 빼앗기 시작했고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으로 토지 수탈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일본의 지배하에서 소작농은 빠르게 증가했고 소작료 또한 최대 80%까지 오릅니다. 1920년 조선 총인구 1,700만 중에서 농민은 약 1,400만이었는데 이 중 지주는 3%에 불과했고 자작농은 19.5%, 소작농층은 무려
77%에 달했습니다. 소작농들이 의식의 성장을 이루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여러 조직적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3.1운동 이후인 1920년 초입니다. 이즈음 조선사회에서는 농민운동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소작농들의 운동은 무력 항쟁이나 단식 투쟁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암태도를 예로 들어보면 이들은 육체적 쟁의 외에도 아이들과 청년, 부녀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의식을 일깨우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무력 투쟁보다도 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농민들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들판의 농민, 소작농. 암태도 서영선 미술관 건물은 80년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곡물창고에 만들어졌습니다. 평범한 창고를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고 사용하고자 했는데 이곳이 서영선 미술관이자 암태 소작쟁이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건 건물 외관에 그려진 두 개의 벽화일 것입니다. 작가는 교통량이 많은 기동 삼거리에서 남강 선착장으로 가는 방향에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들판 위에 선 농민 둘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쪽 외벽 전면에는 단순한 푸른색의 선 드로잉으로 여러 명의 농민들을 배치했습니다. 외관 벽화는 미술관이 다루는 내용을 분명히 알림과 동시에 이 공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이제 암태 소작 항쟁 기념 전시관 탐방을 마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서영선 작가는 암태 소작쟁이의 주요 장면을 굵고 힘있는 필치로 그려냈습니다. 작가는 쟁의의 주요 인물들은 물론 역사가 미처 기술하지 못한 많은 농민 참여자들의 존재까지 아우릅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3.1운동 등 암태 소작쟁이의 기원을 앞선 역사에서 찾으며 관람객의 이해의 폭을 더 넓히기도 합니다. 작가가 암태 소작쟁이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그 결말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죠. 암태 소작쟁이는 1923년에 일어나 이듬해 마무리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곳 암태도 서영선 미술관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의지로 충만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워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사람들. 이곳은 그런 이들의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주들에게 맞서 싸운 운동가들의 굴곡진 삶이나 비극적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암태도 서영선 미술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생생한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미술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전시가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라였습니다. 서용선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강렬한 색채와 힘있는 구조, 풍부한 인간적 성찰이 엿보이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1979년 그림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오직 그림으로 통하는 길을 걸어온 작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말로 소개될 때 가장 잘 어울려 보입니다. 서용선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거친 질감, 압축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화면 구성이 특징이며 인물화와 도시 풍경, 역사적 사건을 다룹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를 비롯해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그림을 다수 그려 그의 작품을 역사화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로는 작가의 세계를 오롯이 전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되새기자는 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작가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가의 시선은 한국 근현대사, 도시화와 산업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서용선은 유행에 흔들리기보다 인문적 연구와 성찰, 치열한 내적 탐구를 통해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의 작업은 우리 삶의 현실, 인간의 고뇌와 희망, 불안과 치유의 메시지를 깊은 예술적 언어로 풀어냅니다. 작가의 대표작으로는 한국의 급변하는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날카롭게 포착한 대형 회화 연작인 도시 시리즈, 본인과 타인을 꾸준히 그린 인물 초상 연작,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역사화 프로젝트,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붉은 눈 연작 등이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은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받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주요 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